그럼 우리 외상 매입금 그대로 똑같이 F2번 눌러서 외상 매입금을 치시고, 그리고 위지급금, 선수금, 단기 차입금, 그리고 장기 차입금, 이번에 장기 차입금까지만 입력한 이유가, 이번에 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는 우리가 회계상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아둔 건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회사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물건 만든 사람들하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사무직하고를 구분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있는데 아래쪽 당구장 표시해 보시면 제조 부문이 5천만원, 판관비가 5천만원이다라고 두 개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분된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아래쪽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제조 쪽에 5천만원, 그리고 판관비 쪽에 5천만원이라 써서 위에 여기에 1억 원이 들어가도록 써줄 거라서, 그럼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치시면 아래쪽으로 커서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서 제조 쪽에 5천만원이라고 쓰시고, 우리는 도급 보관 분양 운송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판관비에서 5천만원을 써주면 합쳐져서 위에 1억 원이 들어가죠. 만약에 얘 아래쪽 금액을 수정하실 거면 다시 코드 번호를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 다시 아래쪽으로 진입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얘 두 개를 분리시켜서 얘를 입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이제 몇 개 없으니까 같이 자본금이 3억 있네요. 다음 이익 준비금이 300만원이 있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교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지금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던 시점에서는 얘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2019년도 12월 31일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지금 우리는 정기분 작업을 해서 올해 2020년도에 쓰려고 정보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 말에서 단기의 기초로 넘어오는 걸 2월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이 우리가 올해 사용하기 위해서 입력하실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12월 31일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쓸 건데, 이 계정 과목으로 정기 거를 써두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중으로 합산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는 얘를 장부에 쓰실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을 선택을 하셔서 금액 1억 8,862만 2천원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 금액을 쓰니까 우측 아래에 대차 차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차변 대변의 차이 나는 금액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금액이 없으면 정확하게 입력을 잘 하신 거고, 빨간색으로 차액이 떠 있으면 어딘가 금액이 잘못 입력되어서 내가 실수했다는 거니까 검토해서 같이 맞추셔야 돼요. 항상 차변이 자산의 합계하고 대변이 부채 자본의 합계는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이 끝났죠. 이 재무상태표가 지금 정기말 거라서 12월 31일 날 우리가
이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가 내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12월 31일 기말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다다음 페이지에 422페이지로 가서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도록 할게요. 제조원가 명세서.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금액을 전부 다 통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 우리가 공장을 운영해서 들어가는 돈은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도록 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그냥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사오는 게 더 싸면 공장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모든 돈들, 공장 직원의 월급이든 공장 전기세든 전부 다 모아둬서 물건 만들 때 얼마 들어갔다고 정리하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도 진한색 적혀 있는데 진한색 글자는 자, 이제 재무상태표는 닫고 자, 제조원가 명세서인데 글자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고 2019년도 거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고 적혀 있는 걸 클릭을 하시고 자, 그럼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이 창이 뜨는데 우리 우측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서 제조, 도급, 보관, 분양, 운송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는 도급, 보관, 분양, 운송하는 이런 회사는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회사는 지금 제조 이거에 대한 것만 쓸 거니까 여기 사용 여부를 여기만 여로 활성화 시킬 거예요. 여기만. 그럼 활성화 시키는 거는 우리 편집이라는 버튼 클릭하시고 자, 편집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위에 커서가 들어갔죠. 그래서 1번 눌러서 제품 매출 원가 쪽만 여라고 만드시고 그리고 선택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500번대 제조라고 해서 자, 팝업창이 떴는데 이건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이제 열게 되었고 자, 우측에 적혀 있는 이 글자들 있죠. 이 글자가 지금 우리 교재에 진한색 로마 숫자로 적혀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럼 분류별로 합계가 지금 진한 글씨인 거고 그럼 연한 글씨를 좌측에 우리가 써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왼쪽에 입력을 할 건데 첫 번째 원재료비에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은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얘는 원재료비라는 계정 과목에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초 시작할 때에 이 금액이 있었는데 단기에 매입 사온 게 이만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에 이만큼 남아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사용했다는 거죠. 사용한 만큼 원재료비다라고 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린 여기에는 원재료비라고 쓸 거예요. 자, 원재료비라고 치면 팝업창이 뜰 거예요. 자, 팝업창이 떴죠. 그럼 여기에서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 4,875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단기 원재료 매입액에 3억 9,485만 원을 써주고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봤더니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750만 원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이 금액을 바꾸려고 해도 금액이 안 써져요. 자, 이거 어디서 써졌을까요? 자, 여기 있는 글자를 잘 보시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죠. 기말의 원재료가 이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말의 원재료가 이만큼 있다고 우리가 앞에 재무상태표에서 12월 31일 날
재고자산인 원재료가 750만원치 있다고 재무상태표에서 써줬기 때문에 컴퓨터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정하려니까 수정이 안 되죠. 그 말은 자, 이건 화면만 보세요. 자, 이걸 제가 600만원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는 못 바꾸고 창 닫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이 원재료의 금액을 600만원이라고 바꾸면, 이 금액을 바꿔주면 이제 우리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방금 정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뜻이 이 금액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우리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재고액에다가 지금 우리 정기분 원가명세서죠. 여기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변경하고 여기에 반영할 거다라고 적어두세요. 나중에 시험에서 이걸 알고 있는지, 컴퓨터에는 잘못 입력되어 있고 이제 문제지에서 올바른 값을 주면서 수정하라고 했을 때 여기 값이 틀리면 재무상태표에서 바꾸고 나서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변경해서 반영한다. 그럼 저도 다시 얘 바꾸려고 그러면 다시 재무상태표에 가서 원재료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750만원으로 바꿔주고 다시 돌아가야, 자, 이 원재료비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750만원으로 바뀌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재료비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금액을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다시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를 수정하시면 되고, 이제 입력한 값에 이 원재료비가 우리 교재에 있는 원재료비하고 일치하죠. 자, 그리고 이제 노무비에 보면 임금이라고 있네요. 자, 우리 생산부 직원들의 월급을 임금이라고 불러요. 생산부 직원의 월급들을 임금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 우리 경비, 공장에서 들어간 돈들. 자, 복리후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입력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앞에 재무상태표 때하고. 그러니까 F2번 누르시든 글자 두 자 정도 써서 쓰시든 해서 복리후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다 하신 분은 지금 단기 총 제조 비용하고 문제 로마 숫자 4번의 단기 총 제조 비용의 금액하고 일치한지를 확인해 보셔서 일치하시면 정확하게 입력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여기 로마 숫자 10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9번에 있는 이 금액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이 금액은 우리 컴퓨터하고 값이 틀리죠. 틀린 이유가, 자, 우리는 지금 진한색 글씨는 여기 우측에서 할 거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기초제공품 재고액이 하고 타계정 대체액하고 타계정 우로 대체액이 입력할 수 있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 값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초제공품 재고액을 안 써줘서 그래요. 그럼 기초제공품 재고액을 3,200만 원을 써주고, 그리고 타계정에서 대체는 아예 안 적혀 있고 타계정으로 대체액이 안 적혀 있는데, 근데 여기에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들어와 있죠. 이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제공품 480만 원이라고 써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값이 틀리다면 이것 또한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이번에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얘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해서 반영한다. 그럼 이제 우리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작성을 했고, 이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단기 이번 회계 기간에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인건비부터 공장 전기세까지 다 모아서 얼마인지를 산정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건을 만드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면 이제 만든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파는 거하고 관련 있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425페이지에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쭉 읽어대야 되는데 로마 숫자 1번, 2번, 3번, 4번 너무 길어서 오른쪽으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왼쪽 따라가는 거고, 우리 매출액에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되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되고 어제 했던 내용. 근데 이게 자, 이제 우리 컴퓨터에 지금 손익계산서도 2019년도 거죠. 그래서 정기분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그 순서대로 적혀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니까 3번 뒤에 보시면 1번에서 2번 뺀 거다. 또 판관비 빼면 3번에서 4번 빼면 5번이다. 또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5번에서 6번 더하고 7번 빼면 8번이다. 쭉 적혀 있죠. 나중에 시험 때에 이걸 물어볼 때도 있고 이런 시험에 이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차이가 판관비의 차이라는 건데 얘 순서가 애매하게 기억이 안 나면 여기 열어보셔서 이 공식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네들도 지금 진한색 글씨인 거고 좌측에 우리가 연한 글씨를 써서 이제 합계를 오른쪽에 낼 거예요. 그럼 지금 첫 번째가 제품 매출액 적혀 있는데 액자는 오타고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로 12억 원을 쓰시고 1200 플러스 누르면 되죠. 다음 이제 매출 원가인데 우리가 만들어서 팔려고 만드는 걸 제품이라고 하고 팔려고 사오는 완성품을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 원가는 우리가 만든 거에 대한 원가인데
자, 여기에서 입력할 때는 자, 여러분들 제품 매출 원가라는 455번 계정 과목 있죠? 제품 매출 원가라는 455번 이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면 팝업창이 떠요. 여기에서 그 아래에 있는 기초 제품 재고액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품 재고액을 써줄 거예요. 그럼 기초 제품 재고액이 1,450만 원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억 6,525만 원이고 이번에도 기말 제품 재고액을 안 써줬는데 들어와 있죠.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우리 앞에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컴퓨터로 볼게요.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제품을 이 금액을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엔 커서도 안 들어가고 수정도 할 수 없죠. 여기에선.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도 이번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자, 여기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수정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재무상태표에서 수정 반영할 거예요. 위에 변경이라 썼구나. 자, 그럼 일관성 있게 변경하고 반영할 거예요. 또 하나 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이 글자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본 지 너무 오래됐나? 자, 이 글자를 어디에서 봤냐면 이 앞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가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드는 목적이 이거라 그랬죠. 지금 이 금액하고 일치하게 우리가 써줬죠. 자, 지금 손익계산서는 제가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위치가 공장에서 다 만들어 와서 매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손익계산서의 지금 그 위치가. 그러면 항상 이 금액하고 우리 손익계산서에 지금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이 금액하고는 항상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금액이 바뀌면 여기 것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와 일치해야 돼요. 값이. 지금 얘네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해서 4점짜리 문제가 나오게 돼요. 시험 때. 자,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입력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두 개가 틀려져 있어. 그럼 그 값을 수정해 가면서 서로 연결고리를 찾아서 다 수정시키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연습하면서 계정 과목 구경하는 거고 하면서 지금 이 연결고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구경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컴퓨터 입력하는 건 나중에 분개하는 건 여러분 5분이면 다 해요. 지금 쓴 방식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제품 매출 원가가 우리 문제하고 교재하고 똑같이 되었죠. 그럼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왔으니까 판매 관리비는 이제 우리 앞에 쭉 입력하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급여부터 교육훈련비까지 쭉 입력할게요. 급여부터
자, 이제 입력하신 분은 우리가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를 입력했으니까 영업이익 나와 있는 게 우리 손익계산서 교재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영업이익하고 일치하면 정확하게 입력하신 거예요. 다음 이제 영업외 수익에 이자 수익이 있고 영업외 비용에 이자 비용이 있죠. 그럼 영업외 수익에 이자 수익 1036만 원을 쓰고 이자 비용 2152만 원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금 우리 교재 보면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세 등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안 보는데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색 되어 있지만 우리 회계상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으로 써요. 그래서 법인세 등을 자 여기에 법인세 비용하고 법인세 등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으로 1084만 원을 쓰고 자, 입력 다 하셨으면 자, 단기 순이익 마지막 이번 단기 사업하는 당시에 그 회계 기간에 뺄 거 다 뺀 순이익이 얼마다라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이고 이 값이 우리 교재하고 일치하시면 정확하게 입력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하나만 같이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바로 앞에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뒤쪽에 있는 게 원가 명세서인데 원가 명세서에 물건 만들 때 관련 있는 거는 500번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앞에 코드 번호가 전부 다 앞번호가 500번대죠. 그죠? 그리고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앞에 판관비라고 입력한 게 급여부터 우리가 교육훈련비까지인데 급여부터 교육훈련비까지 판관비라고 하는 거 보시면 다 800번대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계정과목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쓴 글자 보면 자 복리후생비가 손익계산서에서도 있고 제조원가명세서에도 있죠. 같은 계정과목인데 차이는 500번대다 800번대다라고 차이밖에 없어요. 번호가 511번 811번 혹은 세금이나 공과금을 세금과 공과금이라는데 얘도 앞번호만 차이가 있죠. 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하면서 우리가 물건 만든 거 팔겠죠. 그럼 철저하게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돈은 우리 500번대 번호로 통제를 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제조원가는 500번대 번호를 써서 컴퓨터가 인식하고 판매 관리 관련된 비용은 800번대를 쓸 거다.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는 건 900번대를 쓸 거라고 번호대를 정해뒀기 때문에 아래에 그래서 우리가 쓸 때도 컴퓨터가 자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공장 직원하고 본사 직원이 회식을 했어요. 자 회식비가 100만원이 나왔는데 자 공장 직원이 8명이고 본사 직원이 2명이었어요. 그럼 직원들 회식비 내주는 건 그냥 복리후생비라고 할 거니까 그럼 복리후생비에서 공장 직원이 80%죠. 그러면 80만원은 500번대에 있던 이 복리후생비로 해서 장부에 써줘야 왜냐면 공장이 없었으면 공장 직원은 회식 참여 안 했을 거거든. 그죠? 그리고 본사 직원 거는 20만원만 이 계정 과목으로 써서 우리가 분리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표현할 때에 500번대다 800번대라는 이런 표현을 쓸 건데 그건 공장 관련이다 아니면 판매나 관리랑 관련된 거다
이렇게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것들에는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구분할 필요 없는 데는 표현 안 하고, 제가 말로는 우리 재조경비다 또 뭐 판관비다 표현할 건데, 우리 제가 적을 때는 500번 800번 쓰는 게 이 번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리후생비라면 500번 600번 700번 800번 전부 다 보여요. 같은 글자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을 상황을 봐가지고 선택을 해주셔야 컴퓨터가 정확하게 인지해서 나머지 장부를 다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이 끝났으면, 자, 이 돈 가지고 주주들이 돈을 나눠 가져야 되겠죠. 주주들이 돈 나눠 가지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자, 그럼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우리 교재 428페이지에 가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있죠. 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전기분 거라서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그럼 주주총회 한 날이 2019년도 1년간 벌어야지 그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를 하겠죠. 그래서 올해 20년도 3월 31일 날 우리가 주주총회 했나봐요. 그럼 처분확정일자에 2020년 3월 31일, 그리고 19년도 이전에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이 있었나 보네요. 그 금액이 자, 우리 교재에 7,630만 8천원이 있죠. 여기에 7,630만 8천원이다라고 쓰고, 당기순이익은 안 썼는데 들어왔죠.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우리 당기순이익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일치시키는 건 쉬워요. 위에 F6번 불러오기를 하면 걔가 자동으로 불러와질 거예요. 지금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위에 보시면 F6번 불러오기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져서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주주총회 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자, 이 금액 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금 이 두 금액의 합계 전년도에 넘어온 돈하고 그리고 올해 번 돈하고 이 둘이 합치면 이제 우리가 아직 배당 같은 거 안 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겠죠. 그럼 이 돈이 12월 31일 현재 내 돈이잖아. 그래서 이 금액이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하고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고리의 마지막으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여기에는 2월 이익잉여금은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 무슨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느낌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 보고 나서 뭐 오랫동안 안 볼 건데, 이제 시험 볼 때 지금 봤던 거 다 끄집어내어서 여러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얘가 4점인데 첫 시작할 때 할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하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시작부터 얘가 틀리게 되면 여기 대차 차익이 떠서 내가 이 문제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럼 시작할 때부터 기분이 안 좋겠죠. 4점 빠진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 컨디션을 위해서 얘를 잘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현재 문제 출제위원은 이걸 좋아하는지 지금 몇 회 연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저와 같이 이거 연습 좀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거 볼 거예요. 431페이지. 자, 431페이지에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것, 지금 보이는 계정 과목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썼던 계정 과목인데, 근데 이 재무상태표에 쓴 거에서 외상대금이나 어음에 관련된 게 적혀 있는데 어디 거래처에서 발생한 건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금액만 적혀 있었죠. 그럼 이 금액은 어디 거래처에 얼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정기분 재무제표의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좌측 아래의 메뉴를 클릭해서, 자,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전부 다 불러와주고, 재무상태표 계정이 전부 다 불러와서 찾기가 힘들면 F2번 눌러서 하나씩 써도 돼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우리 당좌 예금이라고 부르면 재무상태표에 2,500만 원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2,500만 원이 오른쪽에다가 어디 거래처에 얼마이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좌 예금이 국민은행에 2,500만 원이죠. 그럼 거래처 찾는 것도 F2번 눌러서 거래처 이름 두자 국민이라고 치면 이 글자 있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국민은행 선택하고 2,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단순 작업이죠. 그럼 얘를 보통예금 있는 것만 불러올게요. 외상매출금, 바드럼,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저는 그냥 얘만 잘 보이게 얘만 불러왔어요. 그럼 이 계정 과목별로 우리 문제 있는 대로 오른쪽에 우리은행이 1,800만 원이다. 외상매출금은 현대전자 1,200, LG전자 1,000만 원, 대우전자 380만 원. 이렇게 써서 합계가 일치해서 차익이 없으면 잘 쓴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또 바드럼은 아남전자 3,000만 원, 외상매입금은 태창산업 4,180만 원, 광주정밀 2,600만 원, 전남테크 2,500만 원. 다음 농협카드에 280만 원, 선수금에 450만 원, 450만 원이 현대전자, 단기차입금 우리은행, 장기차입금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써주기만 하면 거래처별 초기월이 끝이에요. 자, 사실 지금 앞에 재무제표를 맞추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면 지금 현재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가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나왔을 때가 더 편하겠죠. 이 문제도 이렇게 3개씩
이제 이 두 개 정도에서 거래처 한 3-4개 쓰면 작업량이 많다고 4점을 줘요. 그럼 70점 중에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게, 지금 저와 같이 오늘 한 게 기초정보관리 여기 있는 메뉴 3개하고, 그리고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있는 여기 있는 메뉴 5개하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서 1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점 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를 좀 해볼 부분은 얘네들 정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거, 그 작업만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썼던 이 회사는 다시는 안 들어올 거니까 뭐 입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분개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분개하는 장부에 쓰는 방법. 자, 우리 회계 1급은 분개만 잘하면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개가 제일 중요해요. 뭐 계정 과목 뭐 쓰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근데 차변 대변 그리고 금액을 얼마 쓰냐? 이거 모르면 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금요일에는 중요한 거 할 거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와서 수업 잘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금요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